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어제 시장이 다시 급랭세로 돌아서면서 S&P가 2.4%, 나스닥이 2.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나스닥은 11,000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2,000을 다시 넘어섰는데요. 일주일 넘게 횡보하며 추가 상승을 노렸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을 흔들어 놓았던 주범은 외부에서 왔죠. 미국이 아니고 유럽이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2011년 이후 처음으로 0.25% 올리겠다는 발표를 했죠. 유럽 중앙은행은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릴 예정인데요. 더불어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채권 매입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물가가 최고조로 상승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유럽의 금리는 미국과는 조금 다른 복잡한 특성이 숨어 있는데요. 미국의 연준이 설정하는 기준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이 연준에게 무담보로 하룻밤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대출금리죠. 반면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대포금리라고 부르는 디파짓 퍼실리티, 두 번째는 레피금리라고 부르는 리파이낸싱 오퍼레이션, 그리고 세 번째가 미국의 레포금리에 해당하는 마지널 렌딩 퍼실리티입니다. 이 중 대포금리는 시중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둘 때의 이자인데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 얘기는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역으로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에게 중앙은행에 돈 맡겨두지 말고 대출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그만큼 유럽의 경기가 안 좋고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리스크를 가지고 대출을 하지 않고 그냥 돈을 쌓아두려고만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돌지 않으니까 돈을 가만히 맡겨두면 페널티로 이자를 물려서라도 돈을 돌리게 하겠다는 거죠. 참고로 이번에 올리는 금리가 바로 이 대포금리입니다. 이걸 7월과 9월 두 차례 올려서 제로금리로 올리겠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시중은행들이 이자를 오히려 내야 했던 지금보다는 돈을 중앙은행에 더 맡겨두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2011년에 올렸다고 한 금리는 대포금리가 아니라 레피금리입니다. 이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게 일주일 단위로 돈을 빌릴 때 지불하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포금리가 돈을 맡길 때의 이자라면 레피금리는 반대로 돈을 빌릴 때의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마진금리는 미국의 레포금리, 그러니까 조건부 환매 채권의 금리와 비슷한데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게 담보물을 맡기고 하루 동안 돈을 빌린 후 다시 갚을 때의 금리입니다. 보시면 유럽은행의 금리는 기본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죠. 이번에 대포금리를 두 차례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로금리로 돌아가는 거고요. 그만큼 유럽의 죽어가는 경제를 억지로 살리기 위한 돈풀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로존의 5월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8.1% 상승을 했고요. 유럽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목표 물가는 2%죠. 한마디로 갈 길이 먼 상황이고요. 인플레이션 역시 미국과 비교해 조금도 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내일 발표되는 5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8.5%로 정점을 찍고 4월에 8.3%로 약간 하락했던 미국 인플레이션이 5월에 더 낮아졌다는 게 확인이 되어야 물가가 정점에서 이제 서서히 내려온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경제학자들의 전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4월과 같은 8.3%를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5월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나온다면 시장의 실망감은 클 것 같습니다. 물가가 전혀 내려오고 있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 더 불안한 건 다음 달입니다. 5월에 어떻게든 물가가 조금 내렸다 하더라도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6월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5월까지 겨우 내렸던 물가가 6월에 다시 오른다고 하면 시장은 또다시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연준도 연말까지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 미국의 빅테크들 역시 대부분
2%에서 4% 정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미국 1위 기업인 애플조차도 무려 3.6%나 하락을 했고, 최근 주식 분할을 마친 아마존은 4%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테슬라의 경우는 장중에 5%까지도 상승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시장 하락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어제 우려했던 5월 중국 판매량이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훨씬 양호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제로 코비드 정책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로 이번 5월은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었죠. 4월의 경우 차량을 겨우 1만 대 정도밖에 생산하지 못했는데 5월 역시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원래 가능한 생산량의 절반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000대가 넘는 준수한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중국 내에서 9,825대, 수출이 22,340대였고, 참고로 분기의 두 번째 달에 해당하는 지난 2월에는 중국 내에서 23,200대, 수출 33,315대로 총 56,515대를 인도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의 부족으로 인해 인도량이 크게 줄긴 했지만 6월부터는 다시 100% 가동률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6만 대를 훨씬 넘어서 7만 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과거보다는 미래를 중요시합니다. 5월 판매량이 부족했던 건 지금까지의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이제부터는 6월부터 가동률이 100%로 돌아온 것을 반영해 나가겠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슬라가 2분기 인도량을 발표하는 시점에서는 예상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달성했느냐에 따라 주가는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2분기 인도량은 28만 대 정도인데요. 테슬라 판매량 예측의 가장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하는 인도량은 25만 대 수준입니다. 만약 이 정도로 나온다면 아무리 과거의 실적이라 하더라도 분명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보이겠죠. 다만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30만 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시장 기대치보다 높은 30만 대의 인도량을 발표한다면 그때는 반대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과연 다음 달에 발표될 2분기 인도량이 얼마가 될지도 많이 기대가 모아지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살펴봤고요. 오늘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안 좋았는데 내일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또 한 번 주가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지표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